자, 이번에는 의학부 박대진 기자.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카더라 통신 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우리 카더라 통신단 분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들의 예의 없는 인증서. 이거는 올해 2월에 각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진 밑에는 카데바 워크숍 굉장히 유용했고 나름 또 자극도 됐고 뭐 이런 글귀들도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카데바는 해부용 실습에 사용되는 이제 기증된 시체를 얘기를 하는데 왜 회자가 됐는지 한번 사진을 일단 좀 볼까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의사들 밑에 저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이 바로 기증된 시체의 신체 일부가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시체를 이제 취급할 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의사들은 시체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뭐 인증샷을 찍은 것도 모자라서 SNS에 이제 올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뭐 초짜 의사도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충격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제 점점점 확산이 되자 해당 병원에서는 우리는 그냥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전에 촬영 금지에 대한 공지를 이미 했는데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시신의 그 부분을 SNS 올릴 때 모자이크를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하고 네, 그 인증샷 그대로. 걸린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정말 시신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 서약서를 썼던 사람들이 그거를 좀 취소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이 좀 부족해서 심각한 상황인데 의사들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근데 저도 사진만 봐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정말 좋은 뜻으로 연구에 기증을 한 건데 그 유가족한테라도 사실은 사과를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 그렇죠. 근데 뭐 사과는 고사하고 이 인증샷을 찍었던 뭐 원장 그리고 그 워크숍에 참여했던 다른 의사들도 지금 모두 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물론 뭐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해당 사진은 바로 삭제를 했는데 이미 뭐 인터넷상에 널리 확산이 됐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도의를 넘어선 의사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념을 상실한 물리치료사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1월에 단체 채팅방이었죠. 거기에 한 여성 환자가 상체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뒤에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받는 그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올린 물리치료사가 그 사진 밑에 내가 어떤 상상과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하겠나. 관계를 할 때는 얼굴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그 성희롱 같은 발언을 이제 진짜 거기다가 쓰레기다, 쓰레기. 예, 적어놓고 또 그 심지어는 가슴 크기에 관한 내용들까지 이렇게 담아놓으면서 정말 민망할 정도의 수준의 발언들을 거기다가 이제 담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옷에 가운에 이제 물리치료사라고 이제 적힌 옷을 입은 본인의 사진까지 인증샷처럼 딱 거기다 올려놓은 거죠. 의료인의 윤리의식 이게 뭐 두말하면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당연한 의무이죠. 지켜야 될 도리들은 좀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분들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인증샷 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정도 처벌을 이제 받게 될 것 같고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협회 차원에서도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해서 그거를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어느 분야에서나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착실하고 자기의 마음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꾸 욕을 먹어서 자신을 진료할 때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대하는 직종 중에서 가장 환자들이랑 신체 접촉이 이제 많은 직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료를 하다 보면 뭐 불필요한 이제 성추행 의혹을 이제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정작 필요한 부위를 좀 소극적으로 치료하고 뭐 이런 이제 하소연을 간혹 합니다. 그 와중에 정말 치료에 필요한 부위여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성추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뭐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무죄를 선고를 받았지만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어떤 아니 저는 예전에 그걸 심층 취재한 그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몇몇 상황을 보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지금 증상이 심한데도 병원을 안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막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저는 예전에 각막을 이제 기증하기로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저는 그럴 생각으로 늘 살고 있는데 아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엄숙하게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 막 브이를 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는 거는 되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예. 윤리 의식이 없는 의료인들 정말 가운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항상 의학계 시원한 돌직구를 알리는 의학부 신재훈 기자. 하루에도 뭐 수십 건, 수백 건의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곳이 바로 병원인데요. 그런데 이 의료진의 좀 황당한 실수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실수로 살고 죽는 사람들. 네, 박 씨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다쳤어요. 그래서 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주일 정도 입원한 다음에 이제 무사히 이제 걸어서 퇴원을 했죠.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난 뒤에 박 씨가 자신도 모르게 죽은 사람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봤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원래 띠로 그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이 박 씨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사망 의심자요? 네, 사망 의심자로 전산에 딱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못 띄워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박 씨가 이제 퇴원을 할 때 병원에서 이제 그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이제 그 올리잖아요, 서류를. 그때 이 사람을 사망했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뭐 건강보험공단으로 가고 복지부까지 갑니다, 그게. 복지부에서 주민센터에 사망 의심자로 이제 등록을 해버린 거죠. 이 사망 의심자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네. 중간 상태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이 의심되는데 이제 확인은 안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센터에 이제 사망 의심자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그 집에다가 그 사람이 진짜 사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사망으로 딱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의심이고 이 주민센터에서 그걸 빨리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의 2달 가까이 방치를 해놨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았으면은 본인이 지금 사망 의심자라는 것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한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아이를 키우고 있던 여성 이 씨가 있었는데요. 이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A 산부인과에 가서 제왕절개 수술로 이제 셋째를 아들로 무사히 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축하합니다. 6주 되셨어요. 자, 아니 축하합니다 6주. 그러니까 뭐냐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넷째를 가졌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씨 부부는 그렇게 뭐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게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이 셋째를 제왕절개로 낳았잖아요. 이 씨 부부는 이제 더 이상의 자녀를 낳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이제 원래 수술 청약서를 쓰잖아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원치 않으니까 불임 수술을 해달라고. 그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불임 수술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불임 수술이 안 됐으니까 넷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이제 병원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그런 임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이제 뭐 진료비, 그다음에 뭐 양육비,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담당 의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재판에서 맞서게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카드라 통신 한번 맞춰보시죠.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들을게요. 아니, OX 한번 하라고요. 하라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병원 측에서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병원 측이 뭐 승소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환자 측이 승소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불임 수술 해달라고 했던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돼서 이기지 않았을까 환자가.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바로 이제 이 씨 부부의
승리였습니다. 이 씨 부부의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법원에서는 이 씨 부부에게 넷째 출산에 소요된 진료비와 뭐 양육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 이제 양육비를 19년간 성인 될 때까지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한 달에 한 32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땡기다니요. 있나요?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약간 믿음이 안 가는 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신재훈 기자님이 또 뭐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감기로 가든 뭐 뭘로 가든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백해무익하다가 다 아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 어떻게 안 받아요? 그 말 듣는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래 찾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말을 방법도 모르면서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래요. 그 의사 선생님도. 저는 이비인후과를 좀 자주 가게 되잖아요. 전 제일 싫은 게 여기다 이거 넣는 거예요. 쇠꼬챙이 젓가락 같은 거. 근데 넣으면서 계속 아프잖아 그러면 아유 참아 좀만 다 했어요. 아유 잘 참는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괜히 얘기해.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프니까 이거 이게 이렇게 아픈 건데 들어갑니다. 예. 얘기를 하는 도중에 혼자 철딱서니가 된 느낌이었어요. 예. 언제나 의학계의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는 의학부 신재훈 기자. 네, 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뭐 병원이나 의사의 말을 들었다가 코가 아니라 눈이 베이는 그런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 몰래 한 생내장 수술이요? 무섭다. 그 50대 정 씨가 있는데요.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이 뭐 이물감이 들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물체가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이게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데 그 야간 전조등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번지거나 아니면 그 네온 사인 같은 거가 번져서 잘 볼 수 없는 또 이제 어두워지면 이게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40대 서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무릎이 온통 이렇게 상처 투성이었어요. 심한 난시가 좀 생겨가지고 거리감이 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길을 걸을 때 넘어져서 이렇게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이 한 6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운전할 때 쓰는 거, 뭐 컴퓨터 모니터 볼 때 쓰는 거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안경을 이렇게 바꿔 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었어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이 백내장이 별로 없었는데 의사의 권유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받고서 이런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들뿐만이 아닌데요. 한 그 수술 부작용에 대한 인터넷 카페에 이제 가 보면은 백내장이 없는데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 또는 뭐 백내장 수술 권유를 받아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는 백내장이 없다고 했다. 이런 뭐 일부 의사들의 그런 비양심을 고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내장이 없거나 아주 초기의 그 환자들을 백내장 수술시키는 그 안과 의사들만의 은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내장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을 왜 수술을 하느냐? 바로 이게 뭐 돈이 되기 때문인데요. 양심 없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여기다 인공 수정체를 넣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초점이 한 개인 수술과 여러 개인 수술이 있어요. 이 초점이 한 개인 거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술비가 굉장히 쌉니다. 100만 원 이하로 싼데 이 여러 개 들어있는 다초점 렌즈는 이게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 4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까지 굉장히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수익이 되는 그런 수술인 거죠. 비급여지만 이게 또 실손보험 요즘 많이 들잖아요. 이 실손보험에 들면 환자는 자기 부담금을 또 한 10에서 20%밖에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실손보험을 드는 환자들에게 생내장 수술을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1년에 한 36만 건 정도를 하는데 그 비교적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이게 또 수술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 한국 소비자원 같은 데 이제 올라온 그 부작용 건수를 보면요. 백내장 수술이 안과 그 부작용 중에서 가장 많은 한 50% 정도의 부작용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부작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1위가 뭐냐면은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1위예요. 시력 장애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수술해서 잘못되면은 유착도 되고 이러면 또 재수술하기도 굉장히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일부 병원에서 벌어지는 생내장 수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뭐 얼핏 생각해봐도 진단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에게도 백내장 수술을 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어떤 진단이라는 게 검사를 딱 해가지고 이거는 딱 수술해야 되는 정도의 백내장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 결정 기준이 환자가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의사의 경험, 의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떤 주관적인 걸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수술을 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또 늦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어느 딱 시점을 잡아서 이 이상은 다 수술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병원이 마찬가지기는 하지만은 특히 안과는 더 신중하고 더 양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사실 뭐 안과라 그래서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병원이 다 신중하게 해야죠. 근데 이게 잠깐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받아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주 거슬렸어요. 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한 십몇 년간 보면은 그 라식 수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안과에. 그래서 거대 안과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사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라식 시장은 끝났다. 뭐할 사람은 거의 다 했다.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과들이 좀 새로운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 시점에 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백내장이 또 그런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자. 그럼 일단 뭐 거부를 하고 다른 데 몇 군데를 더 다녀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백내장이 계속 진행되는 건 맞거든요. 백내장을 좀 진행이 뭐 안 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부 병원이지만 이게 어차피 나중에 수술할 건데 좀 미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좀 저는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많은 안과 의사들이 좀 더 기다려봤다가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딱 결정하지 말고 좀 여러 군데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들어도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좀 일찍 하는 것도 뭐 보험도 된다 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막 약간 혹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왜 일찍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늦게 하는 거랑은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면 자기 눈을 자기 몸의 원래 신체를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그렇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 최대한 아껴 쓸 때까지 쓰고 안 되면 이렇게 수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치아가 조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임플란트 할 거 지금 그냥 뽑아서 임플란트 하면은 좀 이상하듯이. 네, 맞습니다. 자, 신정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생내장 수술을 하는 일부 안과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내장 수술하다가 생매장 됩니다.